자, 다음은요, 21번 문제인가요? 다음 그림과 같은 얕은 기초폭 B 방향에 대한 펜심이 작용하는 경우 집안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 압력을 구하시오. 자, 최대 압축 압력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편심거리 E를 구해갖고 E가 6분의 B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우선 편심거리 E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 나누기 하중 Q니까 얼마요? 4.5 나누기 30을 하니까 0.15가 나왔고요. 자, 0.15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B가 지금 1.2죠. 6분의 1.2 하니까 0.2인데 0.2보다 6분의 B보다 작은 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Q 나누기 BL 곱하기 1 플러스 B분의 6이라는 거죠. 그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총 하중 30 나누기 B가 1.2고 L이 1.5고요. 곱하기 1 플러스 B 1.2분의 6 곱하기 편심거리 E가 얼마입니까? 0.15였죠. 그죠? 하니까 29.17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구형 얕은 기초에 기초폭 B 방향에 대한 펜심이 작용하는 경우 집안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 공력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펜심거리 E를 구했고 이 E가 6분의 B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자, 펜심거리 E를 한번 보죠. 자, 모멘트 나누기 하중 Q니까요. 5 나누기 20을 하니까 0.25입니다. 근데 폭 B가 얼마입니까? 1.3이니까 6분의 1.32 하니까 0.22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보다 크니까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 곱하기 L 곱하기 B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Q다는 거죠. 이 공식에 대입하면요 20.9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앞에 문제는 E가 어떻게 6분의 B보다 작은 경우였고 이건 E가 6분의 B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3번 문제인데요. 사질토상의 직접 기초를 발견하고 극한 지지력을 계산하고자 한다. N의 값이 30, 기초의 건입 깊이를 2m, 푸팅포를 2m 할 때 극한 지지력은 얼마냐? 우리 메이호프 공식이죠. 그죠? 모래 집안에 쓰는 거죠. 3MB 갈로 열고 1 플러스 B분의 DF N 값은 어떻게 됩니까? 표준 간입 시험에 N 값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상, 지금 문제상에서 얼마입니까? N 값이 30이니까 30 하고요. 폭 B는 그 2m라고 했고, 푸팅의 폭이 2m니까요. 건입 깊이 DF가 2m니까, 뭐, 공식은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360톤 per 메다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뭐 쉽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폭 10m에 걸쳐 QS, 하중, 10톤 per 메다 제곱의 무한 등분포 하중이 점토 집안 위에 놓여있다. 점토 집안의 평균 비배수 강도니까 CU죠. CU가 3톤 per 메다 제곱이라 할 때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세요. 자,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은 뭡니까? 하중분의, 작용하는 하중분의 극한 지지력이죠. QA가 아닙니다. QU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우선 이건 스캔프턴 공식이 뭡니까? 극한 지지력 QU는 CNC 플러스 감마 DF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DF가 얼마죠? 0이다. 그죠? 0이다. 그러니까 CNC니까 얼마예요? 3 곱하기 1.5 이꼬로 3 곱하기 1.5 더하기 0이 이꼬로 15.3톤 per 메다 제곱이고요. 자, 안전율 Fs는 뭡니까? QS분의 QU니까 얼마면 10분의 15.3이니까 1.53이 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자에는 허용 지지력이 아니라 극한 지지력이라는 거 조금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인가요? 자, 어떤 기초집안의 평판 지하 시험 결과 하중 치마 곡선을 그려 항복 하중을 구했더니 항복 하중이 36톤, 극한 하중을 구했더니 42톤이었다. 이때 사용한 제압판이 30 곱하기 30 곱하기 2.5cm. 자, 2.5cm는 두께고요. 가로 세로 30cm짜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우선 보겠습니다. 항복 하중에 의한 단위면적 땅의 실험 허용 지지력, 극한 하중에 의한 단위면적 땅의 실험 허용 지지력, 실제 작용하는 실험 허용 지지력, 그 다음에 기초 집안의 토질 정수 시험 결과 감마 T 이꼬르 1.8톤 per 메다 삼성, 건입 깊이 DF 이꼬르 2, NQ 이꼬르 3일 때 장기 허용 지지력과 허용 지지력을 구하시오. 자, 이건 뭐죠? 자, 우선 첫 번째가 QT를 구해야 되는데, 자, 항복 하중에 의한 것과 극한 하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복 강도 나누기 2분의 1,
항복 강도 나누기 2, 극한 강도 나누기 3 하고 둘 중에 작은 것이 QT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는 항복 하중에 의한 것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항복 강도는 뭡니까? 항복 하중 나누기 면적인데 면적이 얼마예요? 30cm 곱하기 30cm니까 0.3 곱하기 0.3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3 곱하기 0.3분의 하중 36 하니까 400톤 per 메다 제곱. 이것이 바로 실험 허용 지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누기 얼마를 하라고 했죠? 200 하니까 200톤 per 메다 제곱. 2 하니까 200톤 per 메다 제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극한 강도의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자, 극한 하중이 36이니까 36 나누기 0.3 곱하기 0.3 하니까 400톤 per 메다 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걸 2로 나누니까 200톤 per 메다 제곱입니다. 그래서 두 값 중에서 즉 200하고 155. 자, 죄송합니다. 여기 계산이 조금 틀렸네요. 자, 400 나누기 2 하니까 200이 나왔고, 두 번째 거는 뭡니까? 400이 아니라, 극한 지지력이 40이 나누기 0.3 곱하기 0.3이니까 이것이 얼마죠? 466.67이 나왔을 겁니다. 이래서 466.67 나누기 2 하니까 155.56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얼마예요? 155.5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메스가 났었네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극한 강도의 3분의 1과 항복 강도의 2분의 1 중에 작은 것이 QT가 된다. 자, 그러면 장기 허용 지질 공식은 얼마입니까? QT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감마 곱하기 DF NQ. 자, 감마 값과 DF 값과 NQ 값은 마지막에 주어져 있죠. 그죠? 그거 대입하면 되고요. 주의할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을 곱해야 한다는 거 좀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159.16이 나올 거예요. 단기 허용 지질력은 장기 허용 지질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QT에다가 2배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314.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조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해할 것은 항복 강도의 항복 강도 나누기 3, 항복 강도 나누기 2, 극한 강도 나누기 3을 해서 그 중에서 작은 값이 QT가 된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3번 문제인데요. 직경 30cm의 평판 지하시험을 한 경우 허용 치마량 25mm일 때 극한 지지력이 30톤 per 메다 제곱이고 치마량이 10mm였다. 허용 치마량이 25mm인 직경 1.2m의 실제 기초의 극한 지지력과 치마량을 구하시오. 자, 단 점토 지방과 사질토 지방인 경우에 대해서. 자, 점토 지방인 경우부터 한번 보죠. 점토 지방의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폭 B하고 B가 무관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기초의 극한 지지력과 제압판에 의한 극한 지지력 똑같이 30톤 per 메다 제곱이고,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점토 지방에서의 치마량은 뭡니까? 기초폭 B에서 비례했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제압판의 치마량 곱하기 제압판의 폭분의 기초의 폭이니까 기초의 폭이 몇 배가 늘어났죠? 0.3분의 1.2니까 얼마예요? 4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4배가 늘어서 10 곱하기 4가 돼서 40mm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토 지방에서는 지지력은 기초폭과 무관하고 치마량은 기초폭 B에 비례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질토 지방인 경우인데요. 자, 사질토 지방은 반대로 지지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지력이 기초폭 B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제압판의 지지력 곱하기 제압판의 폭분의 기초의 폭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 곱하기 0.3분의 1.2 하니까 4배가 증가돼서 120톤 per 메다 제곱이 되고요. 치마량은 공식은 좀 복잡하죠. 그죠? 그때 개요가 어떻게 됐죠? 기초폭에 따라서 증가하기는 하나 비례하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압판의 치마량 곱하기 기초의 폭 더하기 제압판의 폭분의 2배의 기초폭의 제곱이었죠. 그죠? 자, 이 공식을 집어넣으니까 25.6mm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자주 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하우슬 공식에 의한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두 개의 평판 제하시험 결과 다음과 같을 때 허용 치마량이 25mm인 원형 기초가 70톤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의 크기를 하우슬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라. 이거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Q는 AM 플러스 PN인데, 자, 미지수는 뭡니까? M하고 L인데 어떻게 됩니까? 방정식이 두 개 나왔죠. 연립 방정식이 두 개 나와서 그래서 MN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중 Q를 70으로 놓고 기초의 지름 D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봅시다. 첫 번째 문제 해야 될 것이 상수의 결정인데요.
자, Q 이꼬르 AM 플러스 PN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평판의 직경이 0.3m 할 때는 하중이 4m죠. 그죠? 그러면 대입시키면 됩니다. 단면적 A 대신에 4분의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 집어넣고요. 곱하기 M 더하기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제가 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할 때 윤변의 길이, 둘레의 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D겠죠. 파이 곱하기 0.4 곱하기 N 이꼬르 4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 이꼬르 0.075 M 더하기 0.9425N 되겠죠. 그죠? 5번은 두 번째 거 어떻게 됩니까? 제합한 평판의 폭이 0.6인 것 집어넣으면 되죠. 그때 하중이 얼마죠? 9톤이죠. 그죠? 그러니까 9 이꼬르 4분의 8 곱하기 0.6의 제곱 곱하기 M 더하기 D 대신 P 대신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0.6 곱하기 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N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9 이꼬르 0.2827M 더하기 1.8850N 되죠.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M, N 두 개인데 방정식이 1번, 2번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M 값을 일식을 변형시켜가지고 M 이꼬르 이항을 시키면은 이제 그 0.07분의 4 마이너스 0.9425N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2에 대입하면은 N 값이 3.7131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연립 방정식은 다 뭐 대학교 4학년이나 토목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필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M을 구했으면 다시 N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4를 다시 3에 대입하니까 M이 7.077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Q가 70톤 했죠. 70 이꼬르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에서 지름의 D를 모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그냥 집어넣고요. 곱하기 M은 이제 나왔죠. 7.0778 더하기 자 P는 뭡니까? 파이 곱하기 D니까 모르니까 D 그냥 넣고요. N은 조금 전에 3.7131 나왔죠. 그죠? 하니까 돼요. 이러한 5.5589D의 제곱 플러스 11.6650D 마이너스 70 이꼬르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뭡니까?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근의 공식이 뭡니까? 2a분의 마이너스 d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공식.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외웠던 공식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방정식 답이 x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는 길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1.1408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 항을 무시하면은 계산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2.651이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3 말뚝 기초가 됐습니다. 자, 우선 말뚝 기초의 종류에 한번 보면요. 지지 방법이 한 분류인데요. 지지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선단 지지 말뚝, 마철 말뚝, 하부 지반 지지 말뚝이 있습니다. 선단 지지 말뚝은요. 그림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연하층을 관통해서 견고한 안반 지반 위에 말뚝이 도달한 경우죠. 이건 주로 선단 지지력에 의존하는 말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마찰 말뚝은요. 말뚝의 주변 마찰력에 의존하는 말뚝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하부 지반 지지 말뚝은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하부 지반의 선단 지지력과 주변 마찰력에서 지지되는 말뚝을 말하겠죠. 이거는 뭐 쉬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는 다진 말뚝과 인장 말뚝, 활동 방지 말뚝, 행력 저항 말뚝인데요. 뭐 이것은 별로 출제되지 않고 여러분들 학습 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 다진 말뚝이 한번 출제되는 적인데 이거는 뭡니까? 연약 지방 계량 공법에서 말뚝을 박음내서 그 말뚝의 부피만큼 모래가 옆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느슨한 모래가 조밀한 모래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바로 다진 말뚝입니다. 인장 말뚝은 뭐 실기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큰 밴딩 모멘트가 생겨서 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활동 방직 말뚝 같은 경우는 사면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딩 현상이 난다 해서 말뚝을 박음을 해서 행력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력 저항 말뚝은 암백이나 교대 등에 쓰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다진 말뚝이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봐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무 말뚝인데, 뭐 나무 말뚝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놔두고요. 자, 두 번째,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부터 한번 보죠. 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은 뭡니까? 우리가 만든 기성의 철근 콘크리트 말뚝인데, 이것은 뭡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시킨 말뚝이죠. 주로 이거는 뭡니까?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 말뚝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개요를 보고요. 자, 여기 특징이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좀 암기하여 보십시오. 자, 말뚝 길이가 15m, 15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5m 이하에서는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콘크리트 말뚝이는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는 뭡니까? 재료의 구입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질이 균질하고 신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크므로 아무래도 지지 말뚝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굵기가 굳은 토청, 즉 N값이 30 이상이면 간통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 거는 조금 이어놓으십시오. 말뚝 이음의 신뢰성이 적다. 그러니까 말뚝 이음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말뚝 이음의 신뢰성이 적다는 것은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입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가 뭔지는 모르신 분들은 없습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프리텐션과 포스트텐션. 그죠? 긴장을 먼저 주고 콘크리트를 치느냐,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긴장을 주느냐에 따라서 프리텐션, 포스트텐션 뭐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특징은 조금 해야 됩니다. 이 특징은 여러분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P10 콘크리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죠? 장점 중에 첫 번째가 타입 C 프리스트레스가 유효하게 작용하므로 인장 파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됩니까? 균열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예요?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크다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균열이 생기면 뭡니까? 철근이 부식한데 철근이 부식하면 부피 평창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콘크리트의 균열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성이 크다. 그 다음에 힘량을 받을 때 힘량이 적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거부터는 좀 배워놓으십시오. 중량이 가볍다.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 조절이 용이하고 이음의 비교적 쉽다는 거. 이음이 쉽다는 거 좀 외워놓으십시오. 단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요. 이것도 PS 콘크리트의 단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비가 비싸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내화성이 적다. 불에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강성이 작아. 변형이 작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단면이 작기 때문에 진동하기 쉽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프리스트 콘크리트는 스트레스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링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그러니까 요 경우는 장단점을 크게 눈이 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기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을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시공 방법 정도 네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타격, 두드려 박는 방법고요. 그 다음에 프리볼링 방법은 미리 구멍을 뚫는 거죠. 미리 구멍을 뚫는데, 미리 구멍을 뚫고 나서 말뚝을 집어넣는데, 미리 구멍을 뚫으니까, 그러니까 공백이 붕괴되니까 뭘 씁니까? 벤토나이트 안정형을 씁니다. 뭐 그렇게 정도 말하면 되고요. 중공 굴착 방식, 제트 방식이 있다는 거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볼링 방식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거 스크루, 회전식 버킷이나 회전식 피트 등으로 이용하여 벤토나이트 안정형으로 공백을 유지하면서 굴착한 후 말뚝을 안이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말은 벤토나이트 안정형으로 공백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피어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피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쳐넣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기성을 말뚝을 가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을 뚫고 오구를 인발하고 나서 기성 말뚝을 삽입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피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피어에서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거고 이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콘크리트를 가져와서 집어넣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말뚝 이제 스틸 파일인데요. 이게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스테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강성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엄지말뚝과 강광. 자, 파이프 파일이 있습니다. 엄지말뚝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H형광을 말해줘. 그죠? H형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보다 쌀 거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배제되는 흙의 양이 적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강간말뚝은요, 원형으로 됐을까 됩니까? 등강성이라는 거죠.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강성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학적 성질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하고, 이음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두꺼우니까 차수 효과가 크다. 이 부분의 단점이 뭐다 했습니까?
연결 부분에 대한 접합이 좀 어렵다는 거, 그거 이야기 나왔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말뚝의 특징,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질이 강하여 큰 타격에도 파손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스테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질이 강하여 굳은 토총을 간통하여 지지층에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력도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평 저항력도 당연히 클 거고. 자, 요 부분들은 좀 외우십시오. 중량이 가벼워서 운반 취급이 용이하다. 중량이 가벼우면 당연히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고요. 길이 조절이 양이하다. 왜? 세니까 용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리엄의 신뢰성이 좋다. 자수가 같다. 여기서 나오는 건 마지막에 네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뭐죠?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장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외우는 것이 답안 작성할 때 조금 수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부식 방지. 자,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녹이 쓴다는 거죠. 그 대책이 뭐냐? 두께를 미리 두껍게 한다. 그 다음에 도장, 페인트 칠을 한다. 콘크리트를 입힌다.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전기 방식은 어차피 철근이 쇠가 녹서는 것은 물이 가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 방법을 쓰라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좀 외워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뚝 재료의 조합에 의한 분량인데, 이온 말뚝과 합성 말뚝이 나오는데, 이것은 차이점이 뭡니다. 같은, 이제 이온 말뚝이니까 두 개의 말뚝을 이으는 건 사실인데요. 이온 말뚝은 같은 재료가 된 두 말뚝을 이으는 거고요. 합성 말뚝은 두 말뚝을 이으는데, 이 두 가지의 서로 재료가 다른 겁니다. 재료가 다르면 합성 말뚝, 같으면은 이온 말뚝, 뭐 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현장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현장 콘크리트 말뚝에서 플랭키, 피데스탈, 레이몬드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1차 때도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랭키는 뭡니까? 단관을 쓰죠. 외관. 외관을 어떻게 됩니까? 외관에다가, 그 속에다가 어떻게 되죠? 외관 속에 콘크리트를 넣고 드랍햄으로 뭐를 때려죠? 콘크리트를 때려서 이 외관이 소정의 깊이까지 들어가게 하고, 이때 이 콘크리트는 막의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콘크리트를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강력한 타격 에너지에서. 그리고 다시 콘크리트를 더 넣고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를 또 바깥으로 밀고, 관을 또 조금 더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건이 형성되어가지고 말뚝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해머가 콘크리트를 떼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음과 진동이 작다. 소음과 진동이 작으니까 뭡니까?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다. 됐죠? 무각이다는 거. 요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특징 좀 배우십시오. 소음과 진동이 작고 소음과 진동이 작으니까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다. 왜 소음과 자극이 작나? 해머가 콘크리트를 때리니까. 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이프를 세우고요. 자, 해머가 콘크리트를 떼서 소정이까지 도달하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를 바깥으로 밀어내서 말뚝을 형성하는 거,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피데스탈인데요. 자, 피데스탈은 어떻게 됩니까? 케이싱을 사용하는데, 이건 케이싱은 이중관을 사용합니다. 즉 내관과 외관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프랭키는 단관이었죠. 그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집안에 가입한 후 선단부의 구건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해머가 콘크리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케이싱을 때리는 거죠. 케이싱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정의 위피까지 들어가면은 내관을 뽑아내고 외관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해머에서 콘크리트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플랭키 말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중요한 것은 해머가 케이싱을 때리니까 쇠와 쇠가 붙으니까 소음과 진동이 크다. 소음과 진동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무각이죠. 무각입니다. 자, 그림을, 시공순서는요, 그림을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한번 보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몬드입니다. 레이몬드는요, 내외관을, 즉 이중관인데요. 이중관을 동시에 내관이 해머 역할을 합니다. 해가지고 땅속에 넣었어요. 내관을 빼내고 외관을 놔두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쳐넣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유각이겠죠. 껍데기가 있다는 거죠. 앞에 플랭키 피데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무각이었고 이건 유각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콘크리트 바깥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철근이 있으니까, 관이 있으니까 뭡니까?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못 나가겠죠. 그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 순서는 한번 볼까요? 내외관을 타입하고 타입이 완료되면은 내관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외관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IP 공법인데 여기 근간에 와서 잘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 땅을 파고, 이때까지는 말뚝을 두드려 박았는데, 땅을 파면서, 땅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백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요 경우는 좀 다르죠. 벤토나이트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MIP, 죄송합니다. MIP 공법의 변형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건 뭐냐 하면은요, 집안을 말뚝 직경보다, 말뚝의 지름보다 조금 크게 옥으로 시멘트 풀을 주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굴착 원지반과 흙을 원지반 토사와 교반한다는 거죠. 시멘트 풀과 원지반 토사를 교반했다. 우리가 5장 흙막이 공에서 뭡니까? 이거는 MIP 공법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MIP 공법입니다. 왜? 시멘트 풀반과 원지반의 흙을 교반했으니까, 섞었으니까, 믹싱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고래 놓고 나서 뭐냐? 여기서 기승말뚝을 자중에 의해서 압입하고 마지막 1.5 내지 1m 정도 부분은 두드려 박는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풀을, 시멘트 풀을 주입해서 흙하고 교반시켜 놓고, 그러니까 소일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 놓고 그 속에다가 됩니까? 기승말뚝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승말뚝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들이 어떻습니까? 다 붙어버리겠죠. 기승말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뚝의 지름도 커지겠죠. 말뚝의 지름이 커지면 주면 마찰력이 커지겠죠. 물론 선단 지지력도 커질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다, SIP. 그러니까 이건 두드려 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방법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소음과 진동이 작겠죠. 소음과 진동이 작으니까 뭡니까?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고요. 미리 어떻게 됩니까? 굴착하면서 시멘트 풀하고 주입했으니까 뭡니까? 여러 종류, 집안이 조금 강하더라도 충분히 굴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집안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뚝에 가해지는 충격. 두드려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을 타격해서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에 응력이 생기니까 말뚝에 균열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타격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균열이 생기지 않겠죠. 균열이 생기지 않으니까 말뚝의 품질이 우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 장점 쓰는 것이 나오니까 조금 애워 두시기 바랍니다.